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요. 예? 윤중천 씨의 별장, 원주 별장이죠. 원주 별장에 들러서 접대를 받았다라는 윤 씨의 진술이 나왔다, 진술이 있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됐다라는 것 또한 다른 핵심입니다. 강원도 그 원주 별장에 가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이제는 윤석열 총장이 네. 우리 국민들께 이 사안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의 진실 여부는 대검찰청에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질은 물타기로 보고 있습니다. 제 취재로는 접대는 없었다. 윤중천에 대한 거짓말한 것이다. 저희 자유한국당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법부 출신인 저로서는 정말 오늘 괴로운 날입니다.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법관이 스스로의 양심에 귀 기울이고 또 스스로의 양심에 되물어왔던 그 고민의 시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제하려고 했습니다. 네, 10월 11일 정치바이 시작합니다. 신반장, 조금 전에 이제 영상으로도 봤지만요. 오늘 자유한국당이 아까 저희가 어디예요? 대법원 앞인가요? 네. 상복 차림으로 네. 회의를 열었네요. 네, 상복을 연상케 하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네. 이 대법원 앞에서 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내용은 이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항의를 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 이 사법부가 이 피의자를 대변하는 변론문을 냈다라면서 이건 명백한 사법농단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궁금할 것 같아서 그런데요. 전 서로 상의 복복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참고로 양반장, 노벨 문학상 발표가 어제 있었잖아요. 역시 이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상이죠. 노벨 평화상 후보자가 아니죠. 이제 수상자가 조금 후에 발표가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 6시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제 발제 때쯤일 것 네. 같은데요. 네. 일단 아무튼 도박사들이 보통 이런 거 가지고 누가 탈 것이냐 막 많이 몇 대 몇 하잖아요. 이렇게 예. 예상하잖아요. 예.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은 순위권에 없고요. 이번엔 없어요? 예,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되게 하위권입니다. 그 얼마 전 그 유엔에서 그 스웨덴 네. 10대 환경운동가 툰베리인가? 툰베리. 예. 그 친구가 꽤 높게 나오더라고요. 가능성 있어 보여요. 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검찰이 이 사건을 덮었다. 이런 취지로 주간지 한겨레 21이 오늘 보도했고요. 한겨레 신문 역시 관련 보도를 크게 냈습니다. 한겨레 측은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검찰청이 바로 입장을 냈죠. 대검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보도에 대해서 민형사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주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주요 수사가 뭔지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알겠지만요.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건 대단히 유감이라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이제 기자들이 달라붙으니까 어느 특정 언론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어느 언론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당 측에서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조금 전에 이제 국정감사 때 발언도 저희가 들어봤잖아요. 또 야당 측에서는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국회 법사위 대구지검 국감이 오후에 열리고 있는데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특별수사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고요. 여지검장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 이름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 외부 면담 과정에서 추정 같은 그런 발언이 하나 있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만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최 반장 발제 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가 오늘 여의도에서 이른바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법 처리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불참했고요. 정치협상회의를 만들자 이렇게 합의를 했을 때는 이해찬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실제 가동되는 첫 회의에는
황교안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시작부터 조금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외 정치에 밀려서 국회가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는 뭐 이견이 없잖아요. 뭐 그런 압박을 국회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협상회의가 출발했다는 것 자체에 뭐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그 정도의 의미 부여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한겨레 측이 보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논란부터 짚어보고요. 국정감사 등 오늘 국회 상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오늘이 일본 수출 규제 조치 100일째 되는 날인데 관련 소식과 다른 외교안보 속보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검찰이 이를 사실상 덮었다.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고요. 대검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죠. 당시 수사단장 또한 그런 진술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야권에서는 윤석열 흔들기가 시작됐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고 여권에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논란이 일고 있는 한겨레 보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경 수사 기록에 있던 윤준청 씨의 이 전화번호부, 또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을 했고 또 윤 씨로부터도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라는 등의 진술을 받아 보고서에 담습니다. 자, 이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넘겼고 또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소위 김학의 수사단이 이 보고서를 받았지만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재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주장이죠. 자,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라는 윤 씨의 진술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에 대해 검찰이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 이 윤중천 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 그러니까 원주 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그리고 검찰 간부들에게는 이 건설업자와 어울릴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수사가 부실했느냐? 당시 수사단은 법무부 수사단의 당시 수사단의 이 정식 명칭이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었습니다. 즉 과거사위가 권고한 사안이 수사 대상이었는데 이 과거사위는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중천이 만났고 친하게 지냈다라고 확인됐던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다수 확인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윤중천과 김학의의 관계를 넘어서 검찰 고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검찰이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과거사위는 윤중천 씨와의 관련된 비위가 의심된다며 전직 검찰총장 등 3명 이 고위 간부를 특정해서 수사를 촉구했죠. 자, 이 대상에 윤석열 총장은 없었습니다. 자, 수사단의 입장도 한겨레 보도 내용과는 다른데요. 2013년 검경 수사 기록상 윤중천 씨 자료에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없었고 이 윤 씨의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된 1000여 명의 사람들 중에도 윤석열은 없었다며 이 윤 씨가 윤 총장을 안다고 볼 자료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 이 수사단을 이끌었던 여완섭 단장이 지검장으로 있는 대구지검이었는데요. 당연히 관련한 질문이 처음부터 쏟아져 나왔고 수사단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윤 씨의 명함, 이 다이어리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본 적이 없다는 등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 여완섭 지검장, 이 정식 보고서는 아니지만 조사단에서 진행된 윤 씨의 면담 보고서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언급돼 있긴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인 알지? 라는 조사위원회 물음에 이 자랑 삼아서 유명한 법조인들을 이야기하며 지나가며 언급한 것처럼 적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수사 과정에서도 직접 윤 총장을 아냐라고 물었더니 윤 씨는 모를 뿐더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자, 대검찰청은 지금 중요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건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중요 수사라는 건 아무래도 조국 장관과 관련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현 시점에 이런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오늘 아침엔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물타기,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 모릅니다. 지금 조국 전 수석 지키기를 위해서 집권 세력이 법원과 언론, 검찰의 기능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라고 했고요. 하태경 의원은 윤석열 죽이려고 뭐를 뒤집어 씌우느냐, 조국 일가를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더티 공작이 시작됐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윤 총장이 접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윤 총장의 연차를 언급하면서 이 접대가 있었던 시기, 지검 또는 지청의 초임 부장급 검사에 불과한데 차장 검사급 이상의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냐며 주장을 했고요. 아울러 윤중천 사건에 대해선 검찰만큼이나 정보통이라고 자처하는 환분이 있죠. 그 영상을 입수하신 게 경찰 고위 간부인가요? 검찰 고위 간부? 경찰 고위 간부. 여기 읽어봐. 자꾸 말 꼬리 잡아가지고 실수하게. 아니, 수사. 그래 내가 또 검찰 고위 간부 하면 말이 왔다 갔다 하더라 할 거 아니야. 혹시 그분이 그 수사팀에 수사 라인에 그것은 묻지 말고. 이걸 가지고 법사위에서 떠들어달라. 그런 의미니까. 내가 경찰이 발표한 것은 내 허락 받고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어딘 건 아니시잖아요. 그런 척하면. 그러니까 검찰보다도 먼저 이 김학의 동영상을 받았다라고 했던 박지원 의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료에도 윤석열이란 이름은 없다. 윤석열, 조국, 문재인은 이 검찰 개혁을 위한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죠. 공교롭게도 윤 총장의 인사검증 책임자가 바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입니다. 이 대검 역시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 화장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 이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고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파악해보지 않을 수 없지 않겠냐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윤석열 별장 접대 주장에 검찰 허위 음해 보도 반발입니다. 네, 오늘 한겨레 20일 그걸 받아서 이제 한겨레가 크게 아침에 보도를 했고요. 파장이 상당히 커진 상태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고 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덮었다는 게 이제 보도의 요지입니다. 관련해서 검찰이 바로 입장을 냈는데 전혀 사실이 다르고 음해성 보도라고 규정을 하면서 반박했죠. 네, 대검찰청은 즉각 입장을 내고요. 윤 총장은 윤 씨와 전혀 본 적도 없고 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면서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언론에 사실 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수사단에서도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과거 수사 기록상 윤중천 씨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 객관적 자료에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기타 윤중천이 윤 총장을 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 과거사의 기록을 넘겨받은 다음 윤 씨에게 확인했지만 진상조사단에서 윤 총장을 안다는 등의 진술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윤석열 총장이요. 별장 접대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대충 살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언론 보도를 봐서 혹시 기자한테 한 얘기인 줄 알고 다시 기사를 보니까요. 측근, 그러니까 검찰 간부들한테 한 얘기네요. 네. 그렇죠? 최 반장은 제대로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 기자한테 네네. 얘기한 줄 알고. 검찰 내부 고위 관계자들한테 네. 측근인 관계자들한테 그런 네.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최 반장은 정확하니까. 네, 좋습니다. 마침 오늘 법사위가요.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여환섭 지검장이 있는 대구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제 오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고요. 여 지검장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물론 이제 국감이 진행 중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윤석열이란 이름을 본 적이 없고 또 수사 과정에서 윤중천 씨 본인이 윤석열 총장을 알지 못한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거죠. 예, 이 여한섭 지검장이요, 이 과거 검경 수사 기록, 또 윤 씨의 명함, 또 다이어리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 일체에 윤석열이라는 이름 없었다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정식 조사 보고서가 아니라 조사단 관계자가
외부에서 진행한 면담 과정에서 이름이 등장하긴 했다라고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정확한 워딩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주 애매한 표현인데 만난 적도 있는 것도 같다. 이런 취지의 그 면담 보고 형식의 그 조사 당시 그 과거사위 조사단 관계자의 면담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후에 과거사위가 이제 정식 조사를 하는데 그 과거사위 정식 조사 기록에는 전혀 언급이 없고 초기에 그 정식 조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조사단 관계자가 윤중천을 만났을 때 윤중천이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라는 걸 일방적으로 자기가 이제 요약 정리한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자, 이후 이 과거사위가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뭐 전직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3명이 이 윤중천 씨와 관련 의심이 든다 이렇게 수사 권고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밖에 뭐 과거사위 보고서에도 윤석열 총장 이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수사단은 일단 이 과거사위가 정식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고 또 아까 말한 그 조사단의 기록을 받은 뒤에 윤중천 씨에게 윤 총장을 아는지 조사했지만 난 그런 진술한 적 없다 이렇게 밝혀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밝힌 겁니다. 진상도 조사단의 그 보고서 자체가 너무 허황돼 가지고 아예 진실 규명을 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생각을 한 모양이죠. 진실 규명이 아니라 그게 무슨 서로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뭐 만난 적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게 무슨 범죄 혐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 그걸 수사할 무슨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조차도 윤중천은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고 또 객관적인 무슨 전화번호부라든지 휴대폰 내부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데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흔적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윤중천이 윤 총장을 알고 있다라는 말은 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 진술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법조계에서는 이 당시 조사단에는 외부 의원들도 여러 명이 참여했는데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등장했거나 또는 이 수사단이 사건을 덮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 외부 의원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런 반문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단에 직접 참여를 했었던 이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도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진상조사단의 문제가 터졌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조사단 일부 구성원의 이런 식의 행태가 너무 화가 난다라고 적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여완섭 지검장의 이제 여러 가지 뭐 이후 수사 과정에 대한 발언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여완섭 지검장이 그 윤중천 씨의 이제 휴대폰 연락처에 그 이후에 뭐 내용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조사를 했더니 그 1000명인가요? 한 1000명의 연락처가 나왔는데 거기에 윤석열 지검장의 이름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한 사실이 이제 언론 보도가 좀 된 그 보도도 있네요. 네. 자, 오늘 뭐 하루 동안에 어쨌든 조국 장관 이름보다는 이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이제 인터넷을 장악하다시피 했는데 조국 장관 관련한 수사 내용도 저희가 이제 짚어봐야죠. 지금 수사 자체는 예정보다 길어지는 모양새인데 최 반장, 정경심 교수는 내일 다시 검찰청에 나올 걸로 보인다고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검찰이 공개 소환 방침을 공개 소환 조사를 폐지하면서 이 검찰이 피의자 소환 일정을 사전에 공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미리 아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소환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야 출석을 했다 안 했다 정도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인데 현재까지 정경심 교수 3차례 이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양에 비해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지적 나오죠. 현재 검찰과 정 교수 측이 4번째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이르면 이번 주말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조국 장관 가족의 자산 관리인을 인터뷰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KBS 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어제 저희가 소개를 했죠. 지금 양측이 모두 녹취록을 공개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유시민 이사장과 KBS 모두 각각 이 인터뷰를 의도적으로 왜곡 편집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과 KBS 간의 유착설을 제기한 이후 자신의 영상에도 증거인멸 등과 관련해 편집 의혹이 제기되자 대화의 전후 맥락,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공개한다 하면서 녹취록 전체를 공개했고요. 또 오후에 직접 방송을 통해서 논란이 된 부분의 인터뷰 내용을 직접 다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건 뭘 손을 대건 일단 제가 그 하드나 이런 것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이제 제출을 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럼 그거는 본인이 인정하고 말고 별로 상관없는 건데. 그렇죠. 이제 검찰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네. 제 답을 들어야 돼. 네. 그거는 증거인멸이라고 생각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렇게 됐고. 네. 증거사항에 하드도 사오고 떼고 있어야 될 자리에 물건이 없고 그 압수수색 들어갔고 뭐 온 국민 관심사가 있었는데 네가 모르고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무슨 업그레이드냐. 결국 그렇게 되면 하드를 교체하게 되는 거고 확보를 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네. 자, 저렇게 공개를 하니까 KBS도 한 달 전 진행했던 이 김경록 씨와 인터뷰 녹취록 다 공개했습니다. 일부 뭐 프레임에 맞는 내용만 잘라서 보도하고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 이런 유시민 이사장 측 주장에 반박하는 취지겠죠. 자, 녹취록에서 이 김경록 씨는 정경심 교수가 이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를 조국 장관 오촌 조카가 운용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정 교수가 자신에게 2차 전지업체 WFM에 관한 분석을 문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당시 조국 장관이 이 사모펀드 투자처 또 운용 현황 전혀 모른다라고 청문회에서 간담회에서 주장했던 것과 배치됐기 때문에 이것을 뉴스에서 보도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수사를 받는 피의자 진술을 이게 맞는지 아닌지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검찰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답을 주지 않았고 검찰이 모르는 내용을 보도할 수 없었다. 검찰이 모르는 내용은 전혀 전달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뭐 논란, 공방이 불거진 이후에 KBS가 바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에 나섰고요. 이 특별취재팀을 꾸려서 조국 장관 및 검찰 관련 취재와 보도를 담당하겠다라고 밝히자 KBS의 기자들이 또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사내에 있는 노조들도 일제히 반대 성명을 냈는데요. KBS 1노조는 양승동 사장은 KBS보다 유시민을 더 믿느냐라면서 양 사장의 행위는 KBS의 위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해사 행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KBS 내 다수 노조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 산하의 이 노조 또한 이 조사위와 특별취재팀 구성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요. 일단 사측은 법조팀이 배제된 특별팀 구성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또 추가로 밝혔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앞서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지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잖아요. 근데 결국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까지 이르게 됐네요. 네, 법원은 이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이 윤모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 윤 총경은 노건 C&I라는 그룹의 회사의 정모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이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차명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또 아시는 것처럼 가수 승리 등이 운영하던 주점의 단속 내용을 빼내서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총경에게 이 후자죠. 이 두 번째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을 해서 불구속 송치를 했었는데 이 법원이 앞에 말한 이 뇌물 혐의도 상당 부분 입증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앞서 진행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 도마 위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민감용 경찰청장은 이 경찰은 승리 등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이 검찰이 수사한 영역은 경찰이 수사한 것과 이 영역이 달랐다라는 입장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관련해서요.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추가로 소환을 요청했다면서요? 네, 서울 남부지검이 한국당원 일부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소환 대상 의원 수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약 3주에 걸쳐서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들을 소환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말 20명, 이번 달 초 17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고 이번에 나머지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수사 대상 한국당 의원은 아무도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환 요구를 받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된 다음 출석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윤석열 총장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속보가 더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회의 때 반영을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윤석열 별장 접대 보도에 검찰 완전한 허위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이 국회 국정감사 9일차입니다. 오늘도 과방위를 비롯한 상임위 곳곳에서 조국 장관 관련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모이기로 한 정치협상회의가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불참했죠. 민주당은 황 대표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대법원 앞을 찾아서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2일에 시작해서 오는 21일까지니까 주말을 제외하면 딱 절반 정도가 진행된 겁니다. 이번 국감은 피부에 와닿는 민생질이 또 피감기관에 대한 날카로운 감사와는 거리가 좀 있었죠. 대신에 조국 청문회 3라운드, 4라운드 이런 식으로 이 조국 법무장관 관련 공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자, 어제는 교육위와 정무위를 중심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국감의 포인트는 법사위와 과방위 그리고 행안입니다. 자, 법사위는 최 반장이 항상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여당 발제에서 자세히 전해드렸고요. 저는 과방위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조 장관의 딸 허위 인턴 의혹이 불거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의 이병권 원장이 출석했습니다. 야당의 파상 공세 이어졌습니다. 부산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대학교 때 3주간 했다 이렇게 3주로 밝혔고 키스트의 그 출입 관리 시스템을 살펴보니까 그 조민 학생의 방문증 발급 내역은 단 3일입니다. 이것도 맞죠, 그죠?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단 3, 케냐 의료봉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일주일은 참여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조국 씨는 키스트에 미리 양해를 구했다. 그런 사실이 있나요? 확인하셨나요? 7월 20일, 21일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양해를 나오고 나서 구했나 이거를 여쭤보는 그분은 제가 겁니다.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네, 조 장관의 딸은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키스트에서 3주간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키스트 출입 기록에 3일밖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진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진 거고요. 이 조 장관 본인이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직접 또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이가 출입을 할 때 태그를 한 경우도 있고 여러 명하고 같이 갈 때는 태그를 찍지 않고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면 합니다. 키스트가 국가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출입증을 해소는 굉장히 까다로운데 한 사람이 방문증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우르르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일이 확인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명이 갈 때는 다 확인하지 않고 우르르 집단이니까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까? 출입증 없이 키스트에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네, 또 오늘 국정감사에선 키스트 관내에 있는 한 상징 조형물 뒷벽에 조 장관의 딸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권력층의 자녀이기에 가능했다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병권 원장 절차상 하자는 없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마저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키스트를 빛낸 인물들이 뭐 이름이 쭉 써 있는데 거기 지금 조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조민이 아니죠? 아마 그 사람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조형물의 이름은 키스트를 거쳐간 26,000명 사람 전체의 명단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뭐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 나는 정말로 그냥 조민 교수나 조민 박사나 조민 연구원이 동명이인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고 저는 어쨌든 이게 at best 3주 스쳐 지나간 인턴이고 현재 나온 상황으로는 3일 내지 5일 스쳐간 인턴이고 이 인턴 증명서 자체도 허위로 발급된 인턴인데 그런 사람이 이름이 키스트 이게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키스트가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이번엔 부산시의 국감이 열린 행안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유재수 경제부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이 야권은 유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비위를 저질렀지만 이 조국 법무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시절에 유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수사가 무산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에 유재수 부시장, 조 장관과는 실물로 본 적도 통화를 한 적도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오늘 오전이죠. 여의도의 모 호텔에선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인 사법개혁, 또 정치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게 무슨 회의인가 하면요. 원래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모이는 초월회에서 자, 우리 이제 그만 싸우고 출구를 좀 찾아보자 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일종의 여야 지도부 전체 회의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초월회 모임 날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불참했었고요. 오늘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또 불참을 했습니다. 신랑만 빠진 부자들이 많이 도전합니다. 민생은 대표님 치고 진영 싸움에 매몰려서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그런 행국이 아닌가. 황교안 대표는 4일 전 합의문까지 작성한 정치협상회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막상 실행에 들어가면 여러 핑계를 대면서 무산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한 입으로 두말하는 정당과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며 국민은 정치를 무엇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오늘 열린 첫 정치협상회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에 순방을 떠나는 걸 고려해서 일정이 잡혔는데요.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의장 순방 전 회의 개최에 합의한 적은 없다면서 회의 시간이 미리 잡힌 일정과 겹쳐서 불참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준비를 거쳐야 한다, 난데없이 며칠 내에 하자 하면 무슨 회의가 되겠냐라고도 주장을 했죠. 자, 이렇게 비록 반쪽 회의가 되긴 했지만 결론이 있긴 있었습니다. 오늘 국회의장과 사당 대표들은 각종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의지에 대한 논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석하는 2차 회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정치협상의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한다. 자, 같은 시각 한국당 지도부는 서초동 대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이 옷차림부터 뭔가 항의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이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이 사법 치욕의 날 사법부가 죽었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상복 차림을 한 채 대법원 앞에서 회의를 연 겁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뒷돈을 단순히 전달한 자들은 모두 구속되었는데 뒷돈을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영장 기각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법 질서인지 아니면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명백한 사법농단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절박한 마음으로 검찰 개혁에 임할 것이라면서 한국당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야 정당 지도자 모두 마음을 모아주길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황교안 대표가 회의에 참가해야 한다,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과방위도 조국 국감, 딸 키스트 인턴 활동 의혹 집중 포함니다. 네, 자, 국정감사 소식을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정치협상회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이제 과방위가 제일 뜨거웠죠,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 과방위는 조국 장관 딸의 허위 인턴 논란이 벌어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키스트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는데요. 키스트의 이병권 원장은 조국 장관 딸이 받았다는 인턴 증명서에 대해서 키스트 측은 발급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관 공식 인턴 증명서는 발급한 기록이 없다라고 하면서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십 동양대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인 이모 박사가 개인적으로 확인서를 써서 이메일로 보내준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관련자에 대한 빠른 징계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증명서 발급을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이제 키스트에서 공식적으로 했는 그 연수가 확인됐을 때 그 관련 부서에서 확인하고요.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확인서까지 이렇게 떼주는 거는 기관에서 그걸 참 체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인정되고 다음 사실관계와 다르고 기관 명의를 갖다 실추시켰다고 판단됐을 때는 징계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키스트 내부 조사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는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징계 내릴 예정입니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 수사 이전에 그 내규에 의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검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근데 그 상황의 엄중함을 이제 검찰 아니 판단을 그거는 전후가 가지고 잘못된 거 그렇다고요. 아닙니까? 내부는 내부 절차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걸 왜 그 직무유기 아닙니까?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인턴 채용 과정이 공정이나 평등했다고 봅니까? 제가 위조 특혜로 말씀드렸 받은 인턴 증명서로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의대 입시에 활용한 것이 정의롭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박사께서 개인적으로 확인서 서술까지 아니 제가 기관에서 개인적으로 원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의롭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비례대표 출신이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이 키스트 내에 기관 상징 조형물이 있는데 그 뒷벽에 보면 이 조국 장관 딸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다라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자, 연도별 이 키스트를 거쳐간 인물을 적는 조형물에 조국 장관 딸 이름이 있다. 이 권력층 자녀 아니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느냐 뭐 이러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한 거죠. 자, 앞서 뭐 보셨다시피 무소속 김경진 의원도 이거 혹시 동명이인이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이 원장 아마 그 사람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이에 김경진 의원이 키스트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이 키스트 관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웠던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그건 부끄러운 일이었고 이번 일도 마찬가지다. 연구나 연구기관은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과방이고요. 행안위도 뜨거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부산시 국감이었죠, 최 반장. 네, 행안위는 부산에서 열렸는데요. 이 오거돈 시장과 유재수 경제부시장을 둘러싼 이 각종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 유재수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2017년 10월 이 기업들 회식에 해외 출장 등에서 각종 편의를 받고 또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이 청와대 감찰반에서 이 세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요. 야당은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수사를 무산시키는 데 압력을 가했다라는 의혹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 부시장은 이 조 장관은 실물로 본 적도 통화를 한 적도 한 번도 없다라고 답했고요. 여당은 일부 특감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이 윗선의 압력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관련해 홍익표 의원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일방적인 주장과 투서로 진행이 됐는데 이를 마치 윗선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수사를 포기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이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건 이 김 전 특감반원 한 명의 주장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야당은 또 이 조 장관 딸에게 6차례에 걸쳐서 장학금 1,200만 원을 지급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이 당시 부산대 교수의 임명 과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노 의료원장은 올해 2월에 오거돈 사장의 임명장을 받고 부산의료원장에 취임을 했는데요.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당시 민정수석, 즉 조국 장관이 시장을 움직여서 임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자, 오거돈 시장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자, 이어서 홍문표 의원이 노 원장이 집안에 돈이 많은 조 장관 딸에게 장학금으로 1,200만 원을 줬다는 사실을 오 시장이 알았다면 임명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별다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정치협상회의로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들이 모이는 정치협상회의라는 모임을 만들기로 지난번에 합의를 했고 오늘 첫 회의가 열렸죠. 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불참하면서 빛이 좀 바라긴 했습니다. 지금 이제 범 여권에서는요, 황교안 대표의 불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죠. 그 정치협상회의라는 게 국회 그 패스트트랙 법안, 네. 사법개혁하고 또 뭐 정치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그런 회의체. 새로 만든 거죠, 이게? 예, 그런 네. 회의체입니다. 자, 뭐 황교안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준비 없이 그냥 만나고 싶지 않다. 나 또 미리 잡힌 일정이 있다. 뭐 이런 이유로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한국당이 한 입으로 두 말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만남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다. 라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단 오늘 회의에선 향후 정치 협상의 이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고요. 이 실무단에 참여할 인원, 국회의장 그리고 각 당대표들이 추천하는 1인씩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의제 논의는
황교안 대표가 참석하는 2차 회의부터 하겠다고 정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늘 대법원으로 갔잖아요. 아까 이제 그 얘기도 심판장 발제 때 해봤는데 다 같이 이제 검은 옷을 입었더라고요. 상복인가요, 그게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간 이유 자체는 이 법원이 조 장관의 동생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뭐 항의하는 차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상복처럼 보이는 검은색 옷을 맞춰 입고 대법원 앞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은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면서 뒷돈을 전달한 자는 모두 구속이 됐는데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이 안 됐다. 영장 기각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은 온통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채워 사법부를 장악한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뭐가 다른지 묻고 싶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뭐 어쨌든 국정감사가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속보를 챙겨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과방위 국감 조국 딸 키스트 인턴 논란 공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8시였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축구 아시아 예선전 대한민국 대 스리랑카 대전이 펼쳐졌습니다. 자, 김신욱 선수가 혼자 4골을 몰아치면서 대한민국이 8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저는 그 시간에 뉴스룸을 꼼꼼히 보고 있었고요. 자, 다음 주 화요일 15일에는 북한과 일전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전 중계는 시청이 불가할 수 있을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라는 말입니까? 오는 15일,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오후 5시 30분, 그때 한참 정치부에 하고 있겠네요.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리는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대한민국 대 북한전. 자, 달랑 선수단만 가가지고 경기를 치르고 와야 하는 황당무계한 상황이 펼쳐지기 직전입니다. 자, 북한 당국이 선수단을 제외하고는 응원단, 취재진, 심지어 현지 중계진까지 입국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대한축구협회가 아시아축구연맹을 통해 가지고 북한 축구협회랑 지금 조율을 했는데 북한 축구협회와 이거는 우리가 입국 승인 여부는 우리 권한 밖이다 했다는 겁니다. 결국 당 중앙의 권한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 팔 걷고 나서야죠. 축구협회만 맡길 게 아니라. 자, 그런데 통일부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신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장 내일 모레인데 아쉽다고만 할 게 아니라 뭐 강력한 유감을 전달해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거죠. 이어서 들어보시죠. 선수단 제외한 인원의 입국 승인은 북한 축구협회 아닌 누구의 결정사안이고 누가 결정을 해야 되는지 하고, 어떤 기관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냐 하는 문제는 그 북한 그 내부의 그런 문제로서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취임 이래 지금까지 4번 만났습니다. 예? 개성에는 남북 연락사무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북한이 지금 작심하고 대화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백약이 무효할 수도 있지만 최근 국정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11월 부산 한 아세안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 올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대표팀 선수단 육로로 평양에 가길 기대했으나 13일 일요일 베이징을 경유해서 평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천연잔디도 아닌 인조잔디 김일성 경기장에서 5만 평양 시민의 일방적 응원에 맞서서 고립된 채로 싸워야 합니다. 물론 생중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 건너 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예, 뭐 지금까지 좀 답답한 뉴스만 계속 전해드렸는데 뭐 주말이고 하니까 문학의 소식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정치부회의 홍보대사 가수 이승환 씨가 오는 15일 데뷔 30주년을 맞습니다. 때문에 어제 뉴스룸에도 이렇게 출연을 해서 장시간 인터뷰를 했죠. 1989년 10월 15일 그 1집 텅 빈 마음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저는 정말 그때를 똑똑히 정말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해
1989년 12월쯤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눈발이 막 날리는 어느 날 동네 레코드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기다린 날도 진짜 세상에 그 어린 마음에 아니 이거 뭐지 이거? 이 노래 이거 뭐지 막 진짜 쇼크를 받았던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그때 국장은 뭐 군대에 있었고요. 최종혁 반장, 고석승 반장은 지금 아장아장하고 있었고 신반장은 신생아였던 거죠. 자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제 뉴스룸을 끝나고 이승환 씨가 집에 가려고 할 때 글쎄 국장이 이렇게 만난 겁니다. 예, 그 현장 잠깐 뭐 보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보시죠. 형! 승환이 형! 정치보이를 늘 챙겨본다는 승환이 형의 배려 덕분인데 승환이 형이 특별한 메시지를 보냈다면서요? 승환이 형. 네. 예. 그 국장이 자꾸 타이틀곡 승환이. 지금 진짜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처음 뵀는데요. 형 저 기억 안 나요? 옛날에 한번 인사했는데. 어디서? 형 그때 말 났잖아요 저한테. 무슨? 기억 아니 안 사실만을 보도하는 정치부에서 기억 안 거짓을 얼굴 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네. 이번에 30주년 때문에 온 거죠? 형이 그럼 30주년이면은 1900 정신이라고 되게 드시지 마시고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 69년생. 6년생이요? 닭띠. 경기고등학교? 네, 닭띠. 내 동생이 클론하고 친구예요. 클론하고. 뭐 상보가 제 동생이 6, 7년생 경기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래요? 네, 제 동생 53살. 지천명이시잖아. 형 첫 앨범 냈을 때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거든요. 1989년. 예, 맞죠? 맞죠?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형 노래를 들으면서 버텼어요.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복부장이라고 해서 참 죄송한데 아니 괜찮아요. 복국장님으로 승진하셨더라고요. 복부장! 형 말로 오세요. 괜찮아요. 지난번에 말로 오신 것 같은데. 안 났어요? 다른 사람인가? 저를 이승철로 많이 찾았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 즐거우시라고 말 못 봐요. 말로 오세요. 그래 상보가. 그래. 형 화이팅. 상봉했네 우리. 그래. 상봉했네. 형 화이팅. 반가워요. 형 화이팅. 예, 정치부에 화이팅. 제 노래 단독전쟁 화이팅. 오케이. 저도 솔직히 저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요. 지금 뭐 편집이 되긴 했는데 우리 국장이 형 앞으로 잘 될 거예요 하더라고요. 30년 가수한테 앞으로 뭘 잘 됩니까? 자 아무튼 이 국장이 먼저 가고 나서 이승환 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국장 좀 이상한 것 같아. 예 맞습니다. 30주년 일단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속보가 하나 막 들어왔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최종혁 반장 발제 때 오늘 한겨레 측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했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이제 사실과 다르다라는 반박을 했고요. 조금 전에 이제 법무부 왜냐하면 당시 그 윤석열 총장의 검증 작업을 담당했던 게 이제 현 조국 장관이 있었던 민정수석실입니다. 조국 장관이 직접 입장을 냈고요.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위 보도 내용에 대한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점검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조금 전에 법무부가 냈고 조국 장관의 명의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다시 좀 밝은 얘기로 갑시다. 저 가고 나서 그런 대화를 했다고요? 승환이 형하고? 예. 저는 지금 그 승환이 형 동생이 제 고등학교 선배인 건 처음 알았어요. 예. 근데 지금 댓글창에 제가 정말 오랜만에 추하다고요? 댓글을 들어가서 봤는데. 추하대요? 왜 이렇게 배가 나왔냐고 지금. 저도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나왔지? 유독... 어제 저녁을 먹은 직후라서 그랬어요. 저도 먹었잖아요. 겉옷을 입을 거 그랬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네, 하여간 뭐 30년 현역 신반장 동의하는 건 아니겠죠? 배가 문제 이런 말씀 좀 외람된데 배는 문제가 아니고 허리를 좀 제가 집어넣었어요. 아까 형 뭐 이렇게 네. 형 동생 이렇게 농담을 하셨는데 형 동생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약간 조카 이승환 제가 조카 같다고요? 이승환 누가 조카 같다고요? 국장이 조카 같으십니다. 딱 그래요? 봐도요. 그래요. 네, 좋아요. 네. 아무튼 뭐 얼굴 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반장이 정론직필을 못하네요. 인사권까지 있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장이 훨씬 어려 보이는데 왜 다들 좀 이상하게 말씀을 근데 최 반장 하시는지. 얘기 들으니까 더 기분 나빠지네. 네, 좋습니다. 아무튼 뭐 그 이승환 씨 어제 보니까
진짜 젊어 보이더라고요. 갈수록 어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옆에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어제 네. 이제 이승환 씨가 입은 옷을 보면 약간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좀 네. 입었는데 사실 저도 그런 옷을 입기에는 좀 특히 양반장이나 이런 또 이렇게 입으면 소화를 못 할 텐데 확실히 이승환 씨는 옷을 진짜 잘 소화하시더라고요. 네. 예. 좋습니다. 저는요. 예. 아니에요? 알았어요. 대나왔다고요? 자, 좋아요. 자, 아까 축구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광고 하나는 해주셔야죠, 그래도. 무슨 광고? 그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라디오에서 그 어느 라디오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3시간 동안 그 30년 음악 인생을 정리하는 특집 방송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게 조용필 씨 이후에 두 번째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속보가 하나 다시 또 들어왔는데 네. 이 오늘 아까 조금 전 말씀하신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된 보도와 관련해서 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에 오늘 그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직접 고소장을 했다고 합니다. 접수했답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을 하면서 네.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윤 총장 명의로 이제 직접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냈고 네. 일단 윤석열 총장은 이 윤중천 씨와 전혀 알지 못하고 원주 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라는 점을 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한겨레 측이 이제 추가 보도를 뭐 하겠죠. 뭐 어떤 보도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보도 내용을 좀 지켜봐야 저희가 정확한 판단을 하겠지만은 지금 당시 관련자들의 뭐 전반적인 진술 또 검증을 담당했던 이제 조국 법무장관의 발언 등을 좀 종합해 볼 때 글쎄 뭐 한겨레 측이 뭐 어떤 결정적인 자료를 내놓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뭐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이네요. 네, 그 대검 대변실에서 이런 내용도 좀 덧붙였는데요. 이번 허위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검찰에서 한겨레 신문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하여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향후 이 사건에 대해서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이 검찰총장은 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정정보도 청구 등 민사상의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사실관계 확인은 굉장히 쉬워요. 당시 이제 방대한 자료가 있고 또 윤중천 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제 크로스 체크하면은 아마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관련한 속보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축구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축구 중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 취재진과 응원단 방북은 무산이 됐다라고 봐도 좀 무방한 상황인 것 같고요. 평양엔 항공편이나 일정 이런저런 절차를 감안하면 사실 오늘까지는 그래도 늦어도 초청장이 왔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막판 반전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북한 축구협회가 입국 승인은 우리 권한 밖이다라고 했다는 건 사실상 선수단 방북 이외의 사안은 협조를 할 수 없다라는 뜻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뭐 남북 체육 교류 관련 민간 단체에 따르면요, 지난달 뭐 응원단을 파견하는 걸 논의를 했는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생중계 정도는 좀 호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지금 지상파 3사가 중계사인데 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북한 축구협회와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중계권료로 기존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약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8억 원 정도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예, 일단 뭐 북한 결정이 조금 전 들어온 또 소식인데 중계사가 MBC인데 물리적으로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 중계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물론 뭐 국제 신호를 받아서 방송할 수는 있지만 아직 그마저도 좀 불투명하고요. 그야말로 한반도 땅에서 벌어지는 축구 경기를 피파 홈페이지 문자 중계를 보면서 지금 응원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자, 손흥민 선수의 뭐 평양행으로 이번 남북 대결을 놓고 외신들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 말이죠. 북한 당국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지금 이제 막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정해졌네요. 네, 누구 얘기할 사람이 없죠? 그렇습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요. 네. 아비 아흐메드. 제가 이제 덮었어요, 잠깐만요. 속보 내용. 자, 저도 그 올해 얘기할 수 노벨 있는데. 평화상 수상자로 에티오피아 총리가 결정이 됐는데요.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 아흐메드 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웃 국가와 20년 분쟁을 종식한 그런 그 뭐 성과를 인정받아서 이제 평화상을 받았다고 하고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툰베리. 다른 후보들, 그러니까 16살의 환경운동가죠. 툰베리. 툰베리의 수상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일단 그 조금 전 지금 이제 막 발표가 됐어요. 예. 이제 에티오피아 총리가 이제 수상했다는 속보를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그때 작년인가요?
작년이죠.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수상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저희가 그때 정치부회의 시간에 생중계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시차를 고려하면 발표 시간이 딱 저희 회의 시간이어서 맞아요. 제가 혹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또는 트럼프 대통령 수상 맞아요. 가능성에 점쳐서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원고를 또 우리가 준비했다가 생중계로 들었던 것 같은데요. 발표 장면을. 예, 원고가 그죠? 이렇게 네. 날아가 버린 그런 적이 음. 있었는데 음. 자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유엔 총회 때도 내가 노벨 평화상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공공연하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터지면서 지금 탄핵 위기까지 몰린 상태고요. 또 북미 협상 이 최근에는 쿠드르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수상 쿠르드 가능성 아니에요? 쿠르드? 네. 쿠드르가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점쳐지면서 수상 가능성을 높게 예상한 사람은 적은 편이었습니다. 네. 국장은 너무 까칠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아까 뭐 배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조국 법무장관 지지자들이 수도권 공항버스에 조 장관 응원 광고를 이렇게 걸었는데 이게 논란이 좀 됐다면서요? 네, 조국 장관 개인 팬 카페라고 하는데요. 내 조국이라는 곳에서 경기 광주, 과천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이 버스 9대에 힘내요 조국이라는 문구가 적힌 배너 광고를 이 버스 옆 그리고 뒷면에 한 달 동안 붙이는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저런 이 도안이 공개가 되자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응원을 했었는데 하지만 최근 이 버스 회사가 계약을 하루 만에 파기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져서 광고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저번에 노벨 평화상 그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노벨 평화상이 항상 그렇지만 보통 도박사들이 전망하는 것도 누가 받을 거다 하는 게 네. 거의 다 왜 안 맞죠? 그러니까 안 맞아요. 저번에도 완전히 그랬고 이번에도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일부러 뭐 감안해서 뭐 다르게 선택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그건 저도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번에 에티오피아 총리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배경이 이 네. 이웃 국가의 20년 분쟁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종식했다라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 다정의 반장들 간의 이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한테 다정의 평화상을 하나 자, 주시면 좋고요. 자, 어떨까 넘어갑시다. 생각하는데. 지금 조금 속보가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데 그 틈을 타서 이제 최 반장이 또 아무 얘기나 좀 막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남북 축구 중계 불투명, 통일부 계속 타진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을 규제한 지 오늘로 딱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당초 우리 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지만은 100일이 지난 지금 초반 우려와는 달리 영향이 아직은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여행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일본 제품 보이콧 운동이 이어지면서 일본이 예상보다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韓国との信頼関係の下でですね、輸出管理に取り組むことが困難になっていることに加えて、韓国に関連する輸出管理をめぐり不適切な事案が発生したこともあり 사흘 전에 일본이 예고했던 경제 보복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오늘부터 돌입했습니다. 네, 100일째입니다.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의 필수적인 핵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지 오늘로 100일째인 겁니다. 자,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라고 했더니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일종의 경제적 공격을 하고 나선 겁니다. 플로린, 폴리이미드 등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그래서 뭐 발음하기도 좀 힘들지만 우리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생산에는 필수적인 품목에 수출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등에 있어 정말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많았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을 더 늘릴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자, 그리고 100일째인 오늘 우리 산업계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100일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아예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고 우리 정부도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도 조금 전 들으셨지만 100일 동안 예상보다 큰 타격 없이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 재팬, 일본 보이콧 운동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지 않습니다로 상징되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한때 우리나라 수입 맥주 시장을 평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던 일본 맥주 판매량 추락에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액은 6,000달러어치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6,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700만 원어치가 수입된 겁니다. 거의 안 팔린다라고 봐야겠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수입액 99.9%가 줄었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수입차, 우리나라 판매는 지난달 1,103대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9.8% 급감했습니다. 일본산 제품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일본 관광업계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을 찾은 관광객들 나라별 순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2위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다른 나라 관광객들과 달리 대도시보다 일본 소도시 여행을 즐겨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인 덕분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도시가 많았습니다. 일본 지역공항이나 여객선 터미널 중에서는 한국 정기 노선이 유일한 국제선인 곳도 많았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곳이 대마도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대마도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 7월 40% 줄었고 8월에는 80% 감소했다고 합니다. 거의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마도 시청은 일본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마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일본 지역 상당수가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국 모두에게 좋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정부가 일본에 지속적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오늘 관련 회의에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소재 부품 장비 조달의 차질로 인한 당장의 생산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 장기화 시에 한일 양국 모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강력 요구하며 이런 가운데 오늘 스위스 제네바 WTO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장급 양자 협의를 갖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데 따른 첫 절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공직자가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 근본적인 의무니까 이걸 더욱 확고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출 제한이 없다가 이번에 수출 제한이 조치가 생긴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WTO 협정상 문제된다고 보고 이에 따라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9일까지 일본과 자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WTO 소송 1심 재판에 해당하는 패널이 설치됩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 100일, 정부, 민관 공동 대응 강화. 네, WTO 한일 양자 협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걸릴 것이다라는 건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시작했고요. 지난달 우리 정부의 제소에 따른 첫 공식 절차인 거죠. 국장님 지금까지 막 딴짓 하시다가 딴짓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속보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걸 다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어떤 건 얘기했고 어떤 건 얘기 안 했다. 이런 걸 다 하고 있었어요. 약간 타이밍이 좀 놓치신 것 같았어서 많이 어긋난 것 같진 않은데. 네. 아무튼 살 좀 빼시고요. 네. 우리 정부가 이제 이 살이 안 빠져요. 네. 우리 정부가 이 WTO에 일본의 이 수출 규제 조치가 좀 부당하다고 제소를 한 뒤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협의입니다. 이 당사국 간 양자 협의는요, 이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이 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 WTO 규정상 제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 이 패널을 설치하게 되는 건데, 그동안 관례를 보면 이 국가 간 무역 분쟁이 WTO까지 왔다는 건 그만큼 이견이 크다는 얘기 때문에 이 양자 협의에선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양자 협의를 요식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급이 참석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한일 간 양자 협의는 우리 정부 요청으로 국장급 협의로 진행이 됩니다. 네.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입증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전문가 분석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본 NHK가 전직 WTO 상급위원회 심의위원인 피터 반 덴 보시 스위스 베른대학 교수를 인터뷰했는데요.
반덴보시 교수는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3개 품목의 수출 심사 절차 간소화 우대 조치를 받는 국가가 한국 이외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조치가 차별금지를 규정한 관련 규칙 위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관세무역 일반협정, 이 가츠가 정한 회원국 간 차별금지와 수량 제한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입장인 건데요. 이걸 증명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일본은 수출 규제 이후로 안보상의 우려를 들고 있는데 반덴보시 교수는 한국 기업이 관리를 태만히 했다는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제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분석으로 보이고요. 정부가 이번 일본 수출 규제 대응책으로요.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가 열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경쟁력위원회입니다. 첫 회의가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진행이 됐고요. 정부는 우선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그리고 기초과학 이렇게 6개 분야에서 수급 위험이 크고 또 전략적으로 중요해서 기술 확보가 시급한 20개 품목에 대해서 즉각적인 공급 안정화와 조기 기술 개발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인 이 반도체 관련 3가지 품목도 포함이 되고요. 또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경쟁력 강화 특별 대책을 설치해서 매년 2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자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는 이 당장의 생산 피해 발생 사례는 아직 없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일 양국 모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의 종결 방향과 무관하게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등 범정부 대책은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우리 정부와 일본 측의 만남 자체는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 달 4일 주요 20개국 G20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산토 아키코 일본 참의원 의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는데 문희상 의장이 일본을 찾는 건 국회의장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자, 명목은 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 이 국회 부의장이 대신 참석하는 경우도 있어서 직접 참석하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문을 계기로 일본 정계 인사들과의 대화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18일 전후로 주한 외교단 전체를 초청하는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아무튼 오늘이 이제 100일째인데 앞으로의 또 한국과 일본 정부의 접촉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일본 수출 규제 100일 WTO 첫 양자 협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내일 서초동에선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촛불 집회가 다시 열립니다. 이번에도 많은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주최 측은 이번 주말 이후로는 추가 집회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한 태풍 하기비스가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일본 열도를 관통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 도쿄를 강타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도 센 바람이 불 거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일정을 잠깐 보면요.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 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이어갑니다. 국정감사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요. 주요 사건, 아무래도 조국 장관 관련한 내용이 될 텐데 영장 발부와 기각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이 재킷을 입고 하시는 게 좋을 뻔했어요. 알았어요.